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희처럼 아이 많이 낳아 기르는 집이 잘 없다 보니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이긴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 개인 시간 한번 빼기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사는데 제 나름의 고충이 없지 않다 보니 항상 함께 이야기 나눌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아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채널은 그러한 제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이죠.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극히 개인사다 보니 어디 밖에 나가 떠들기에도 괜히 제 발등을 찍는 기분이기도 해서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 덕분인지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내심 저 혼자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아는 사람한테는 말하기 민망한 껄끄러운 사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제 손이 동서들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참 잘난 인간들인지라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 같은 사람은 살면서 기죽을 일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잘난 인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될 권리 같은 건 없으니 저라고 마냥 당해주어야 할 이유는 없었죠. 야, 이 뭣도 아닌 게 진짜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꼴이 이게 뭐야? 너 당장 도련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해결 못하면 정말 가만 안 둬?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형님들 개차반 같은 성격 덕에 온갖 멸시 다 받고 살았었는데 형님들은 고작 며칠 곤란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을 떠세요? 제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그럼 뭐 별 수 있나요? 어디 한번 구질구질하게들 살아보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고 해봤자 세상에 약점 없는 인간이라는 건 없는 법이죠. 저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저를 무시했던 제 손윗동서들을 제대로 엿먹여준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긴 했으나 주변에서 보기에 내세울 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시민이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나름대로는 제 인생 살아서 꾸려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공부에도 크게 소질이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이한 성적으로 학교 나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죠. 그런 저에게 남편을 만난 것만큼 특별한 사건은 아마 평생이 지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저와는 다르게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참 잘난 사람이거든요. 집안도 부유한 편이고 시부모님도 두 분 모두 교수 출신이세요. 형님들도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명문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남편은 형님들과는 달리 어렸을 적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독립해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일찍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본인 사업체로 성공한 좋은 집안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마 제가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면 남편처럼 좋은 조건의 사람은 언감생심 소개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남편 같은 사람이랑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릴 접점도 없었을 거고요. 남편을 만난 건 한 봉사활동 단체에서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봉사활동 단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후원을 하는 사업가였고 저는 그저 제 일손이나 하나 보태는 정도로 매주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죠. 단체 내에서야 워낙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누군지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 단체에 당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편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일은 없었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는 단체도 아니었다 보니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꽤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봉사를 위해 후원금을 대주시는 분들은 돈으로 봉사를 주로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어서 직접 봉사활동을 나오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 정도로 버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손 거들어 주실 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봉사활동하는데 돈이 적잖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가진 분들이 돈으로 후원해 주시는 쪽이 더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후원자 치고는 모임에 꽤 자주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성공한 것도 대단한데 얼마 안 나는 시간에 봉사까지 하는 게 사람이 참 겸손하고 괜찮다며 저희 모임 내에서 남편 평판도 좋았습니다. 남편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저 역시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애초에 저랑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온지라 굳이 남편 주변에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호감을 표현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저렇게 잘난 사람이 대체 뭐 때문에 나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다가오는 걸까 싶어 남편의 호감을 의심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일하다 보면 좋은 분들 참 많이 뵙지만 하영 씨만큼 꾸준하신 분들도 참 드물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들 직장 다니고 쉬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영 씨같이 뚝심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봉사에 늘 진심인 제 모습에 호감이 생겼다는 말이죠. 제가 주말까지 빠지지 않고 활동하긴 하지만 사실 저 말고도 열심히인 분들이 이 단체 내에서도 많이 계셨기에 그런 남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비록 남편 배경이 너무 화려해서 부담감에 망설이긴 했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도 저 좋다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연애하며 지켜본 남편은 사람이 참 진국이었습니다. 사실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같이 평범한 집안 사람들로서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남편은 한결같이 참 소탈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아 그런지 자기 수준에 맞는 돈 많이 들어갈 법한 비싼 데이트도 자제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 하나까지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청혼에 승낙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반가운 마음보다는 걱정이 크셨어요. 집안 수준이 이렇게 처지는데 제가 시집가서 주눅 들고 살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이 허무맹랑하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인사를 와서 저희 부모님의 수심 깊은 얼굴을 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영씨 부모님이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지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영씨 아끼면서 사는 모습 살면서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겸손한 발언이었어요. 지금 당장 결혼시장에 나가도 남편 앞으로 줄을 선 여자들이 한 트럭은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남편이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거나 자만심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남편의 그 말 또한 믿었죠.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저를 안심시키라고 했으나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만나본 시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이 어떻게 저런 성정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동안 집안 배경 차이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남편의 청혼을 고사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모양인지 오히려 제게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셔서 송구스러울 정도였죠. 하영씨 입장에서 우리 애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해해요. 나도 사실 친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못 됐거든. 이 사람 덕분에 시집와서 팔자에도 없이 편하게 살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하영씨가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꼭 젊을 적 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영이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녀석이 고르고 골라 제 짝으로 데려온 사람인데 하영씨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는 난 생각조차 안 해봤어.
그야말로 서로를 신뢰하는 이상적인 모자 직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한 말씀 보태셨어요. 지영이 위로 형이 둘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 아이들 결혼할 때도 우리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자기들이 같이 살 사람인데 당연히 본인 일사가 제일 중요하지.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찍어 붙였다 못 살겠다고 하면 제일 가슴 찢어지는 건 그거 지켜볼 우린데 그런 짓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손해지. 아가씨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는 바가 있다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저 우리 지영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했던 모양인지 두 분 따스한 말씀에 마음의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괜히 미리부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나 보다 싶어 괜한 오해를 받으신 시부모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도 상견례 전 걱정이 컸던 남편이 경계를 푸는 제 모습을 보고 그제야 한시름을 던 것처럼 후련한 얼굴이라 괜한 걱정으로 저 사람 마음고생 시켰다 싶어 더욱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 더는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양가 어르신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워낙 결혼을 서두르기도 해서 미처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직장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혼이 쏙 빠진다는 게 꼭 이런 건가 봐요.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결혼이 빨리 성사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남편 추진력 하나만큼은 참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형님 두 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온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한번 초대받았던 적이 형님 내외분들의 얼굴을 뵌 것의 전부였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형님들하고 그리 감정적으로 돈독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여동생과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서 자라서 그런지 좀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사려 깊은 시부모님들 성정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매랑 형제 사이는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원수지간 같은 형제 사이만 아니면 대면대면한 건 흔하게 널렸으니 신경 쓸 것 없다는 친구들 말에 그러려니 했죠. 형님 두 분이 모두 대기업에 다니실 정도로 출신 학교도 명문되고 두 분 스펙도 좋으시다 보니 자연히 제 손이 동서되시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조건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 다 의사셨어요. 큰형님 부부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맺어진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결혼하신 작은형님 부부는 큰 동서 소개로 연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동서가 큰 동서 같은 학교 2학번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동서가 좋게 봤던 본인 지인을 자기 도련님한테 소개한 셈이죠. 자기 동서가 될 사람을 본인 의사로 직접 고른 거나 다름없으니 두 사람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시겠죠. 가뜩이나 딱히 내세울 거 없다고 생각해 다소 위축이 되어 있던 저였는데 손윗동서 되실 두 분이 의사식이나 되는 것도 모자라 두 분 사이가 돈독하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시집가서 저 두 분 사이에서 잘 섞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뭘 그런 걱정을 다 하고 그래. 하영씨는 나랑 같이 살 거지 형수님들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런 제 걱정에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은 항상 형수님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형수님 두 분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잘하는 편이지만 저 못지않게 자기 사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형수님들을 그저 형님들의 배우자로 생각할 뿐 가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평생 보실 분들인데 신경이 안 쓰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 거기다 두 분이 서로 가깝다고 하시니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네. 시부모님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 함부로 못하는데 형수들이 뭘 어쩌겠어. 애초에 다들 바쁜 사람들이고 1년에 얼굴 보는 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거야. 나도 동서들끼리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잘 살 생각만 하자. 사실 그게 맞기는 하죠. 지금이야 애들 셋이나 키운다고 직장은 그만둔 지 오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하고도 저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사업한다고 바빴고요. 대기업에 다니신다는 아주버님들도 그렇겠지만 동서들도 의사인데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서로 돈독해서 일부러 바쁜 시간 빼서 어울릴 정도라면 또 몰라도 본인들 어울리는데 굳이 저까지 끼워주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서먹한 동서지간이 될지언정 너무 자주 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동서들 쪽에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셨을 때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별다른 교류가 없기도 했거든요. 동서, 내가 조만간 일 문제로 지인분들 집으로 초대할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내가 솜씨가 형편이 영 없어서 말이지. 동서한테 좀 도움 좀 받아도 될까? 저라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딱히 부릴 솜씨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돕고 싶었어요. 이 김에 그동안 서먹했던 형님과도 친해진다면 나쁠 것이 없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었고요. 저라고 대단한 재주는 없어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도울게요. 무슨 그런 소리를. 어머님이 이미 침이 마르도록 동서 칭찬하시던걸. 그럼 난 동서만 믿을게.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시댁에는 종종 방문을 했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혹시 제게 부담이 되실까봐 많이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 쪽에서 먼저 다가가는 게 맞지 싶었어요. 그렇다고 몇 번 보지도 못한 어머니의 또래의 어른과 단둘이 남겨지는 상황이 처음에는 편치 않더라고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좋아하는 음식들 이것저것 해먹는 게 가장 무난했죠. 저희 집은 여동생에 저에 집안에 여자만 셋이어서 그런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며 디저트며 이것저것 해먹는 재미가 꽤 좋았거든요. 그게 아들만 셋 키우셔서 딸 키우는 재미를 평생 모르고 사셨던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꽤나 색다른 재미로 받아들여지셨던 모양이에요. 제 이전에 본 2명의 며느리와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어머님 나름대로는 자랑거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큰동서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지만요. 괜한 기대를 하신 건 아닌가 싶어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큰 동서네 댁에 갔더니 이미 작은 동서도 와 계시더라고요. 하긴 두 분 인맥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테니 함께 보신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기는 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손윗동서 두 분을 한꺼번에 대하게 됐다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긴 했으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했기에 오늘 잘해보자 싶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같이 나오고 해서 이야기할 일이 많은데 동서랑 우리끼리 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 그러게, 그래도 우리가 손윗동서인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처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았어요. 큰동서가 요구한 건 지인들과 가볍게 와인 한잔 하는 자리에 어울릴만한 곁들임 음식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 분명 손을 함께 놀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음식을 준비하는 손은 바쁜 제 손뿐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는 알아듣지도 못할 의학적 용어가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한참을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대화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 틈도 없었죠. 사실 손이 하도 바쁘다 보니 대화 내용을 알아듣더라도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게 한참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대강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게 화려한 술상은 못 되더라도 내놓고 욕먹을 정도는 아니겠다 싶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다 나오고 나서야 큰동서가 화제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거짓말은 아니셨나 보네. 시집 오기 전에 신부 수업 좀 받았나 봐, 동서?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저희 집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신부 수업식이나 들었겠어요. 그저 저희 친정엄마 하시는 거나 손재주 좋은 제 여동생 흉내나 낸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신부 수업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받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나 하고 있는데 큰동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막내 도련님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많이 놀랐거든. 우리가 그렇게 신부감 소개해준다고 할 때 그렇게 손사래를 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 깜찍한 짓을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 왜 아니래요, 형님? 난 도련님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애초에 본인 형수님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형수님들이 선자리까지 주선하려고 하셨다고 하니 그래서 남편이 형수들 이야기를 더 꺼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의사이시니 소개해준다는 분도 의사일 확률이 높았겠죠. 형수님들 말씀 들었으면 지금쯤 의사 와이프와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이 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 안 보겠다고 해요?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다나.
아니 주변에 여자라고는 잘 두지도 않으면서 무슨 수로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난다는 건가 싶더라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들 참 많았거든. 지금 생각해도 참 아깝지. 도련님 수준에 딱 어울렸을 텐데. 아무리 본인한테 아쉬운 일이라고 해도 지금 아내이자 당사자인 제 앞에서 다소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고도 남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인 남편이 싫다고 거절했는데 애초에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게 좀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별다른 대꾸를 안 하고 있자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한 건지 왠지 작은 동서 말투가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도련님이 어디 빠지는 구석이 있어야지. 얼굴 잘나, 성품 그나마는 괜찮아, 집안 좋아. 거기다 본인 능력은 좀 좋아? 사실 그 정도 되는 신랑감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는 여자들이야 줄을 섰지. 그래서 처음에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나랑 형님이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우린 세상 절세미녀라도 데리고 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랬지.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보니 제 남편이랑 어울릴 주제도 못 되는 저 같은 여자가 앉아있더라. 그 소리 아닙니까? 실컷 음식 시켜놓고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 배경이나 동서들 직업 같은 걸 두고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자기들이 문제 삼을 권리는 없잖아요. 남편 말 맞다나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지 동서들도 아니잖아요. 그쯤 되니 아무 말 없이 그 소리 묵묵히 듣고만 있는 것도 호구다 싶었습니다. 형님, 지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결혼 전에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엄연히 배우자인데 그런 말씀은 실례죠. 계속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는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제대로 성질도 못 내는 호구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인지 생각보다 제가 세게 나오자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자기들이 의사면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기껏 생각해서 주말 빼서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참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앞치마를 벗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제가 나가는데도 잡지도 않는 걸 보면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괜히 와서 봉병만 당했다 싶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주말에 쉬는 사람 불러다가 일까지 시키고 그래. 그동안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면서. 그날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타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제가 큰동서 집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걸 보자 대번에 무슨 일이 있겠거니 눈치를 챈 거죠. 어릴 적부터 사업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 감정 읽는 데에는 귀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으라고 종용했으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못 찾는 사람이라 무시당하고 왔다는 소리만큼은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주말에 피곤한데 신경 썼더니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다음부터 안 갈 거다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로도 잔상처럼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올라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랑 다른 사람 입으로 확인사살 당하듯 제 존재에 미천함을 곱씹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당연히 동서들에 대한 제 감정도 좋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결혼하고 거의 1년을 남처럼 살다 갑자기 불러내서 사람 속을 그렇게 긁어댄 이유를 모르겠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드물게 시댁의 며느리들만 모이게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님 폐경 때문에 컨디션이 부쩍 안 좋아지셔서 한번 얼굴을 뵈러 가려고 했는데 동서들이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 조언을 구한다고 어머님이 연락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좀처럼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동서들이 웬일로 둘 다 같이 왔더라고요. 저야 그들과는 가급적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했으니 그 둘을 보는 게 편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 제 속을 긁은 게 꽤나 재미가 있었던 모양인지 슬슬 간을 보는 두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그러고 보니 예전에 막내 도련님이 만나던 그 아가씨는 시집은 갔대요? 아, 그 피아노 전공하던 아가씨 말이죠? 그 아가씨도 집안도 참 괜찮고 참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깝네.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두 사람들과 달리 시어머니 안색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례한 두 사람 대화를 단번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막내도 있는 자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어떻게 그런 소리들을 해? 아니 어머님, 저희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경솔해?
입장 바꿔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 신랑 예전에 교제하던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겠어? 어머님, 사실 동서가 도련님에 비하면 조건이 좀 처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도 내심 조건 좋은 며느리 바라셨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만하지 못하겠어. 너희들답지 않게 둘 다 곧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 내가 의아하긴 했다만 이제 보니 막내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였네. 새 사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적응하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 이런 사람이었니? 시어머니가 이 기막힌 상황에 경악하시며 두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동서들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서는 제 편만 들어주시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불경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꼴을 보자니 사람이 머리 좋고 많이 배운다고 그게 인격이랑 같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성질머리에 두 사람 머리가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이 동서만 싸고 도시니 동서 참 좋겠어. 굳이 저 가는 길에 따라 나와 빈정거리는 큰 동서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랑 서먹했던 시어머니가 저와 살갑게 지내시자 그게 배알이 꼴린 거였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눈에 차지도 않는데 어른들 사랑까지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니 괴롭히고 싶어진 거였죠.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어머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였으면 그냥 본인들이 어머님한테 잘하면 될 일이잖아요. 막상 어머님한테 잘할 생각도 없으면서 시비만 걸려고 드는 걸 보니 인간이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옹졸하시네요. 먼저 잘못해놓고도 굳이 쫄쫄 쫓아와서 비꼬고 싶으세요? 제가 형님들 눈에 안 찰지 몰라도 그게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 이유는 못 돼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그냥 형님들하고는 얼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고는 확 돌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좋은 어르신 밑에 시집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긴 했으나 남편이 만난다는 피아노 친다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말도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 아가씨는 본인들 보기엔 자기들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했으니 일부러 제 속을 긁으려 말을 꺼낸 거였겠죠. 그러니 얼마나 잘난 여자분이었겠습니까. 괜히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비집고 나오자 제가 더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요즘 새롭게 시작한 일 때문에 매일같이 퇴근에 늦던 남편이 웬일로 저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서 바로 남편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형수들이 일부러 제게 상처를 주려고 자기 전 여자친구 얘기까지 꺼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 언지를 안 하시기도 곤란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갑작스럽게 봉변당한 입장인데 제 옛날 여자친구 문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자니 괜히 더 서럽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 연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편 역시 당연히 만나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머리로야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걸 남편 전 여자친구를 본 적 있는 동서들에게 확인사살 당하는 건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 인간을 형편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따위 짓을 해? 답지 않게 말투가 거칠어진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 불쾌할 일이었죠. 자기들이 뭔데 남편 짝을 제멋대로 결정해서 자기들 눈에 차니 안 차니 주제넘는 소리들을 할까요? 그건 저에 대한 무시이기도 했지만 제 남편에 대한 무시이기도 했으니까요. 말투를 들어보니 결혼 전에 제 형수들에게 어지간히 시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남편한테야 하나마나한 소리였겠지만요.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형수들은 진짜 안 되겠어. 나 앞으로 동서들한테 따로 연락 오더라도 나가보지도 않을 거고 내가 할 말 다 할 거야. 내가 당신 현수들에 비해 조건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안 되지. 처음부터 그 인간들 굳이 상관할 거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왜 당신 조건이 그 사람들보다 안 좋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의사라는 그럴싸한 직업 아니면 인간적으로 당신한테 될 것도 못 되는 인간들이야. 사람 끝나누기 좋아하고 돈에 눈 뒤집혀서 살살거리고 아주 인간이 덜 됐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그 인간들을 같이 두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진작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고 거리를 두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내가 미안해 여보. 당신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듣게 해서. 나도 오늘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앞으로 절대로 참지 마. 온 힘을 다해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속상했던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야 남이었습니다.
남 불행하기를 바라고 헐뜯는 인간들 속이라고 천국일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마음 생김새가 못난 불쌍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남편이 형님들 통해서 정말 단단히 화를 낸 모양인지 아주버님들께서 전화하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동서들 사과는 받지 못했으나 그 이후로는 딱히 연락도 오지 않으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자 했어요. 그대로 진짜 평생 얼굴 보는 일이 없이 살았으면 딱 좋았겠으나 어디 사람 일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아예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언제 보아도 보게 될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할머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사실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거의 없어요. 남편 조부, 조부모님들 위해 제사는 자식들 고생한다고 시부모님들께서 1년에 2번 있는 추석, 설날, 명절에 합쳐서 해버리셨거든요. 그나마 챙기는 게 딱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였는데 그나마도 며느리들은 일이 있으면 굳이 무리해서 참석할 것 없다고 강조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 제사 음식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같이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장가가기 전 어릴 적부터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참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의 정석이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듣기로는 처음 시집 오던 해에 두 분 제사에 참석한 이후로 동서들은 제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첫 해 제사에 참석했으나 시부모님께서 손도 까딱하지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가서 제사밥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 돌아온 전적이 있었죠. 시어머니와 서먹하게 지내면 또 모를까 저도 할 도리는 하고 싶었어요. 거기다 동서들도 안 온다고 하니 시부모님과 평화롭게 제사 음식 만들어 나눠 먹고 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당연히 저를 맞이해 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 안 보이셨어요. 때마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어머 너 벌써 왔구나. 나 너희 아버지랑 장보다 빠진 게 있어서 잠깐 마트에 나왔다가 그만 사고가 났지 뭐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은요? 응 나나 이 사람이나 괜찮아.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였어. 다친 데도 없고. 사고 나자마자 응급실에서 진료받는데 이상 없다더라. 근데 그래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제사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오늘 사고 난 것도 그렇고 오늘은 날이 아니지 싶다. 그래도 그럴 순 없죠. 제가 준비할 테니 어머님 볼일 다 보시고 오세요. 그 많은 걸 너 혼자 어떻게 다 하게.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 하영아.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이 집 며느리인데 할머님한테 제사 밥상은 한번 올려드려야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혼자 하기 다소 많은 양인 건 사실이었으나 그간 며느리라고 이 집에 시집와서 제사상 한번 제대로 올린 적이 없었으니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전도 붙이고 탕도 올리고 혼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어락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돌아오셨나 싶어 반갑게 현관으로 달려나갔더니 뜻밖의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동서들이었어요. 어머님 병원에 계시다더니 진짠가 보네. 그러게요. 동서가 혼자 고생이 많네. 그러니까 저 혼자 제사 음식하게 부려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저 두 인간이 평소에 오지도 않는 시댁 제사에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가 계신 병원에 동서들 인맥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뭐 저런 유치한 인간들이 다 있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사 음식 혼자 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옆에서 온갖 지방방송 끼얹으며 제 속을 긁을 동서들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속이 쓰린 기분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이서 신나서 제잘되는 꼴을 보자니 얄밉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때 혼자 제사 음식 하겠다는 제 말에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 혼자 거기 있지 말고 집에 가래도. 어머님, 저 혼자 아니에요. 형님들 두 분 다 오셨어요. 아니, 걔들이 왜? 평생 안 하던 짓이니 어머님도 당황하셨겠죠. 하지만 이내 그 속내를 파악하신 모양인지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말씀하시더군요. 그대로 놔두고 곧장 집으로 가. 같이 있지 말고. 이전에 그 황당한 꼴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어머님 걱정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저 둘 때문에 지내야 할 제사도 못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저 둘에게 꽁지 빼고 도망가는 기분이라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 제사 음식이 완성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팔짱을 끼고 저 하는 걸 감독관이라도 된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동서들을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색깔 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켜보고 있던 큰 동사가 슬슬 입질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제 할 일을 하자 아예 그 둘이 주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형님 말씀 안 들려? 제사 음식인데 그렇게 정성없이 해도 되겠어? 두 분 다 음식이라고는 할 줄 모르시지 않나요?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디 손윗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너랑 같아? 내세울 거 하나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자 대번에 제 길을 누리려는 작은 동서였습니다. 자기랑 저랑은 급이 다르다 뭐 이런 거였겠죠. 제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주둥이만 살았습니다. 요리라곤 쥐뿔도 모르면서 어디서 시비입니까? 저는 싹 무시하고 저 하던 대로 마저 요리를 했습니다. 제사상에 메인으로 올라갈 갈비찜이 마지막 완성 단계였어요. 비록 저 꼴보기 싫은 동서들과 함께하게 되긴 했지만 이왕 시작한 만큼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제대로 제사상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신경 써서 좋은 접시에 모양새 있게 갈비찜을 담아내는데 큰 동서 손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그렇게 손으로 뒤적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작은 동서까지 합세해서 손으로 갈비찜을 집어먹었습니다. 간 나온 거라 뜨거울 텐데 호들갑을 떨어가며 갈비뼈를 뜯고 있는 둘을 보자니 저게 인간인가 돼지 새끼인가 싶어 혐오감이 불쑥 치고 올라오더군요. 그렇게 개걸스레 고기를 뜯더니 대뜸 작은 동서가 짓거리더군요. 야, 짜다.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잘난 척 해대길래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하나 했더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를 못 보겠네. 정말이지 이제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음식하면서 간도 안 받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저를 까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동서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앞에서 살랑거리더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이래가지고 이 형편없는 걸 제사상에 올릴 수는 있겠어? 뭣도 없는 년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야, 잘난가 안 없는 주제에 이런 거라도 좀 잘해봐. 신이 나서 나불대는 저 두 주둥이를 그만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2판 4판인 거죠. 저라고 참을 이유 있나요? 대차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먹지를 말던가 이 미친 인간들아.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제 형수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주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동서들과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갈비찜을 가지고 동서들이 말도 안 되는 타박하는 걸 다 듣고 있었던 건지 남편 눈에서 불이라도 뿜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주제에 감히 누구 마누라를 갈구고 있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에 동서들이 겁먹은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우스워도 막내 도련님은 그렇게 잘났다고 추켜세우던 양반들이니 제 말 한마디보다 남편 말의 위력이 큰 모양이었어요. 내가 그간 니들 하는 짓거리 몰라서 그냥 둔 줄 알아? 저 사람이 니들 같은 것들이랑 인품이 달라서 봐준 거를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나랑 내 와이프를 이런 취급을 해? 그간 남편도 보통 참은 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련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화만 내시면. 모르긴 뭘 몰라. 속물 주제에 을잘합시고 어지간히 나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병원도 못 냈을 주제에 어디서 건방 떨고 있어?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큰동서를 쳐다보니 곳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적구를 보니 남편 말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었죠. 너도 마찬가지야. 내다 형들만 아니었으면 미쳤다고 니들 같은 거 병원을 내줬겠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봐준 은혜도 몰라보고 건방을 떨고. 하긴 제가 알기로 큰동서나 작은동서 둘 다 친정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둘 다 개원을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주버님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신다고는 해도 병원 여는 게 어디 한두 푼으로 될 일도 아니고 어지간한 집에선 꿈꾸기 힘든 일이죠.
아무래도 아주버님들이 동서들 개원할 때 작은 문제로 남편에게 손을 벌린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이 집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건 사업하는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 도움받아서 병원 차린 주제에 저한테 그따위로 굴었다니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비록 그게 제 돈은 아니었다고 해도 저한테 이딴 식으로 굴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들 병원부터 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빌어 처먹을 것들. 여전히 분노를 준체하지 못하는 남편 말에 작은 동서가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저한테 그 병원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 그거 없으면 죽어요. 대기 죽든 말든 알 바 아니지. 감히 내 아내한테 함부로 걸어놓고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았어? 형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형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나 내 병원 못 빼. 형님이 다 책임져. 왜 다 네 탓이야. 자기가 더 신나서 괴롭힐 땐 언제고. 이것들이 둘 다 입 닥치지 못해? 이 총극을 보고 있자니 내가 왜 저 형편없는 인간들한테 주눅이 들었는지 어이가 없었더라고요. 을사라고 해봤자 돈 앞에서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남편 아니었으면 어디서 개원이라고 행세도 못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텃세를 부렸는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누구한테 빌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달은 모양인지 동서 둘이 제 앞에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도련님같이 가진 거 많은 사람하고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내가 못 나게 굴었어. 나 아직 병원 차리면서 낸 빚도 다 못 갚았어. 나 병원 없으면 진짜 죽어. 제발 나 좀 봐줘. 동서. 동서, 그동안 내가 많이 서운하게 했지. 앞으로 다시는 동서 심기 거스리는 일이 없을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 둘이 비굴하게 빌빌대는 모습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먼저 그딴 식으로 굴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제 앞에서 무릎 꿇을 일도 없었을 텐데. 참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는데 일가견이 있는 인간들이었죠. 저는 그동안 당하게 했는데 겨우 저 인간들 값싼 무릎 정도로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둘 다 참 꼴이 우습게 됐네요. 제 남편 돈 제 남편이 뺀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두 분 사정이야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시할머님 제사를 치르지 못한 건 죄송했으나 그 꼴까지 당하고 태연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부동산에 연락해 그 두 인간들 병원을 매물로 내놓아 버렸습니다. 철두철미한 사업가인 남편은 한번 하고자 마음먹은 일에는 후퇴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장에 그 두 인간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들까지 제발 선처해달라며 찾아오고 연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나랑 정말 연 끊을 작정 아니면 두 말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남편에게 결국 아주버님들은 찍소리 못했습니다. 자기 마누라란 인간들이 벌인 만행을 전해 듣고는 자기들도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 두 인간들은 순식간에 자기들 병원 빼앗겠다고 생각했을 테니 저한테 사정사정하다가 악에 받쳐 저주를 하다가 다시 사과하고 조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아예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으니 장문의 메시지로 아예 참회의 글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문자는 곧장 스팸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지만요. 결국 둘의 병원 모두 순식간에 처분이 되었어요. 아주버님 통해 듣기로는 둘 다 화병이라도 난 모양인지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대서 아주버님들과도 어지간히 싸워댄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시집 잘와서 논한 건 저보다 저 둘이었지 싶네요. 저희 남편 같은 재력가 도련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둘 주제에 개원이가 웬 말이겠어요. 원래 남편 것이던 거 거둬한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둘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하니 제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둘 다 병원 열 때 빚도 졌다고 들었는데 마냥 놀 수야 없었겠죠. 자기 동기들 인맥으로 페이닥터로 몇 달씩 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고고한 자존심에 다른 동기 밑에서 일하자니 어지간히 속이 쓰렸겠어요. 몇 달 일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도와준 동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처음 저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저도 나름 상처도 많이 받고 복수심에 불타기도 했지만 아이 여럿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저런 인간들이 제 머릿속에 파고들 틈이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처음 소식을 듣고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은 저 인간들이랑 저야 당연히 교류가 없어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화한 분이시지만 정말 화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점이 참 남편과 닮은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제 잘난 맛에 살던 두 동서들한테 제대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고 지금은 제 식구들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민망해서 밖에서 하기 힘든 사연을 털어놓고 나니 묵은 짐 털어내듯 속이 후련하네요.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 참지 마시고 할 말은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이야기든 접하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사연을 특별히 아껴 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시댁이 주제로 나올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고부지간이라든지 동서지간이라든지 하여간 왜 이렇게 시댁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간혹 가까운 지인들과 시댁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내 시댁이 더 미쳤다면서 설왕설래가 장난 아닙니다. 워낙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듯 싶어요. 제 지인들 저렇게 보여도 다른 데 가서는 고생한 척을 정말 잘하고 화목한 시댁을 만난 이 시대 최고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한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다른 지인들도 황당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비교해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결코 빠지지 않을 황당한 순간들을 겪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남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체감이 되더군요. 그래서 사연으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병원 생활 다 합쳐보면 거의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는 연극과도 같은 기간이었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친정엄마의 힘든 모습만 봤었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도 겪게 됐었습니다. 아빠,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어제 집 앞에서 아빠를 내려준 그분은 누구예요? 운전석에 분명 여자가 있었잖아요. 재현아, 그 사람은 그냥 아빠하고 친한 사이야. 우연히 밖에서 만났는데 나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길래 거절하지 않은 것뿐이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해라고요? 아빠 저를 바보로 하세요? 그냥 친한 사이인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런 스킨십을 하나요? 어떤 친한 사이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주 은밀하게 친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런 배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네가 거기까지 봤었구나. 채연아, 제발 이 아빠의 못날 실수를 눈 감아줄 수는 없을까? 엄마가 아프잖아. 이럴 때 안 좋은 일로 아픈 사람 더 힘들게 만들 수는 없어. 네 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네가 이번만 넘겨준다면 아빠가 정신 차리고 살게, 응? 3년이라는 투병 기간, 그게 길기는 길었나 봅니다. 친정아빠께서는 바람을 피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금실이 좋은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순진했었나 봐요.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상상한 적도 없었던 친정아빠의 바람, 그건 사춘기 시절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집안의 맏이었어요. 남동생과 여동생이 제 밑으로 있었고 저는 아프신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의 역할까지 집에서 하면서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책임감으로 버텼죠. 부모님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친정아빠께서 저의 노력을 산산조각 내놓으신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친정아빠가 너무 징그럽게 느껴졌고 인간적인 실망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나 동생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건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께서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함께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 바에는 저 혼자 끙끙 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결국 제 중학교 졸업식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 후로 친정아빠께서는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일에만 파묻혀 사셨습니다.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뭐라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겠지. 너희들은 부디 건강하게 사고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아빠가 바라는 건 그게 다야. 그런 친정아빠를 제 동생들은 무척 믿고 의지하면서 존경을 보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자식들 책임지기 위한 사명감으로 덮으시고 일에만 매진하시는 친정아빠의 모습을 동생들이 가슴 뭉클하게 여겼어요.
저 혼자만 친정아빠의 배신을 알고 있었으니 여러모로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친정아빠와 어색해졌어요. 벌어진 거리가 좁혀질 계기가 없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일 것 같네요. 남동생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친정아빠와 남자끼리 잘 통하는 점이 있었고, 여동생은 반면에 딸이기 때문에 친정아빠에게 살갑고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좋은 부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겉돌기 시작한 건 저뿐이었어요. 친정엄마의 긴 투병 생활, 게다가 저희 집이 원래 풍족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대로 진학했었고요. 대기업 계열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대학 보냈어요. 여동생은 재수 생활을 거쳐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재수학원 비용 대느라 돈이 더 들었네요. 참고로 제가 전무대 다니고 있을 때에 친할머니께서 뇌질환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있어서 그때 도움 드리느라 친정아빠께서 애 좀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더 돈을 모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억척스럽게 이악 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뭔가 해방감 같은 것을 조금은 맛보았네요.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아빠의 바람 때문에 부부관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아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예요. 꽤 괜찮은 간판에 4년제 대학을 나온 남편은 취업에서 미끄러져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자 자신감을 얻어서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했었고요. 거기서 자격증 같은 거 엄청 따면서 자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바쁘게 살았으니 남편 또한 연애나 결혼을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던 것이죠.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진 거라고 남편도 저처럼 똑같이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받아서 왔으니 주변에 엄청난 기대감에 부응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네요. 뭔가 성과를 당장 보여줘야 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와 비슷했죠. 저는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굳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돼. 너무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어. 쉬어가고 싶으면 쉬어가도 돼. 인생은 기니까 멀리 내다보면서 느긋하게 가도 괜찮아. 사실 그건 제가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역할까지 다 하는 집안의 맏이로서 제발 누군가 저에게 쉬엄쉬엄 해도 돼. 네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해주기를 은연중에 바랐습니다. 그게 남편을 보면서 투영이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 감동을 받은 남편이 청혼을 하면서 저희는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고충을 공유하는 저희 두 사람, 통하는 게 있었기에 결혼해서 잘 살 거라는 생각만 들었었죠. 친정아빠께서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차마 간섭이나 관여를 못하시겠다는 씁쓸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에게는 그러실 수 없었던 거겠죠. 우리 큰딸 채원이가 결혼하는데 아빠가 달리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면목이 없구나. 괜찮아요. 저 돈 벌어서 저축하고 아끼며 사는 것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라서요. 모아둔 돈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아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돌아가신 엄마한테나 실컷 미안해 하시고 면목 없어 하셨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괜히 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이나 기껏 표현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도 더 이상 그 시절의 사춘기 소녀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원망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할 줄밖에 몰랐어요. 어색하게 틀어져 버린 부녀 관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인가 싶었네요. 공교롭게도 시댁 또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사이가 나쁘셨어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거의 남남처럼 살고 계셨죠.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하도 성질을 못되게 부리셨고 시달림을 사신 시어머니께서는 세월이 지나서 역전이 되자 일을 가시며 일부러 당신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계신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하자 마치 청천벽력이라는 얼굴이 되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무척 강경했고 할인으로 나온 애식장에서 날짜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 뜨고 코 베이신 게 억울하셨는지 저를 보며 눈을 무섭게 빛내셨어요. 나 옛날 사람 아니야. 나는 요즘 사람이라서 내가 굳이 너 시집살이 시킬 것도 없고 가만히 두고 보면서 그저 잘 사나 못 사나 그것 하나만 볼 거야. 네, 어머님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살아볼게요. 그런데 내가 진짜 딱 한 가지 다 참아도 이것 하나만 못 참는 게 있어. 예? 못 참으시는 거요? 그게 대체 어떤 건데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못 참는 게 바로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 나는 우리 아들이 무시당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참아.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하거나 얕잡아 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아, 네, 어머님 무시 안 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잘 살게요. 저는 절대로 제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두고 봐야 아는 일이고, 너는 엄마 없이 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자식 일이라면 아주 작은 것에도 심기가 어지러워지는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나를 이해하면서 하여간에 눈치껏 잘하길 바란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서 누구는 엄마 없는 줄 아냐며 받아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친정엄마가 안 계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별거 다니 짧은 대화에서도 너무 큰 서러움을 느꼈어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유난 좀 떠신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면 될 일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속에서 자꾸 울컥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친정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라 암만 생각해도 서러운 것 같다고 여기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너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인지 뭔지로 일부 전환이 되어서 거의 집에 붙어있게 되었다면서?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놓치는 것 없이 그렇게 잘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지? 단단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부 재택근무로 전환이라고 해도 어쨌든 집에서 똑같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서 시간적 여유가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전보다 집안일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크게 안 나기는 뭘 크게 안 나? 크게 내려면 어떻게든 크게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맞벌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아들 아침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있지? 앞으로는 그런 핑계 댈 생각 말고 아침밥 든든히 먹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네가 잘 챙겨줘야 돼. 제가 워낙 아침밥을 많이 안 챙겨 먹고 살아온 스타일이라 맞추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선해 나갈게요. 그런데 어머님, 어쨌거나 저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업주부 수준의 집안일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솔직하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유, 본인 편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싶어서 수쓰려고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말이나마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단은 숙여야 맞는 이치인데 조목조목 너 할 말은 왜 다 하고 있어? 꼭 이렇게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엄마 있는 집 자식이었다면 네가 안치밥 안 챙겨 먹고 살아왔을 리 없었겠지. 엄마 보면서 집안일 야무지게 하는 것도 자연히 배웠을 텐데 본 게 없으니까 수준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저는 결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건조하면 건조했지 겉으로 감수성 풍부하게 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마음고생하며 일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자연스럽게 울고 싶을 때 우는 사치 따위는 뒤로 접어두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너머의 퉁명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만 제 자신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순간에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우는 소리까지 낼 생각은 없었기에 적당히 통화를 바로 종료했고 그러자마자 본격적으로 울고 말았네요. 제 안에 나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친정엄마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살면서 저에게 누구 하나 친정엄마를 들먹이며 저를 공격한 적이 없었으니 제가 잘 몰랐었나 봐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게 이렇게 슬프고 억울한 일일 줄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털어놓기 이전에 시어머니께서 왜 저에게 나를 세우며 언행을 하시는지 그 짐작가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좋은 조건의 며느리는 아니었죠.
저도 그건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주 무례하게 구신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거든요. 나는 진짜 어머니께서 혹시 점이라도 보고 오셨는데 점쟁이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짐작까지 들고 있을 지경이야. 어머니께서 나에게 왜 적대적이신 건지 짚히는 구석이 없어?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던 남편은 이윽고 뭔가 생각에 빠진 얼굴을 하더니 한 가지 가정을 떠올려냈어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께서 당신 지인의 자녀분을 남편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 여자분을 몇 년 전인가 그냥 동네에서 스치듯 잠깐 봤던 게 전부라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야. 나이는 나보다 4살 아래에다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그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그 모친 되시는 우리 엄마 지인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수입 가구 들여오시는 일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인지 그분이 되게 마당발이신가 봐. 우리 엄마가 유독 그분하고 어울려 지내고 싶어 하셔서 오죽하면 나까지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네. 작정을 하셨던 건지 나하고 그 집을 엮으려고 하셨는데 나는 어차피 당신이 있으니까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을 계속 안 썼어. 그런데 그게 내 실수였나 봐. 황당한 비화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점 찍어두신 며느리감을 아주 공들여서 그 집안의 동의를 얻어내신 끝에 남편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하셨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제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어차피 저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무슨 공작을 펼치시든 말든 무신경하게 굴었나 봐요. 만약 진작에 결혼 생각하는 여자 따로 있다고 시어머니께 정확히 말씀드렸다면 상황이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기신 것 같았거든요. 지인의 딸과 맺어주려고 나름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 계속 아무 말 않고 있었던 아들 입에서 딴 사람이랑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왔으니 시어머니께서는 이가 갈리셨을 겁니다. 단란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자라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은 그런 든든한 며느리감 시어머니께서는 얻고 싶으셨을 테죠.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둥바둥 억척스럽게 살아왔고 아빠와는 가깝지도 않고 이런 삭막한 배경에 저 같은 며느리는 싫으셨을 거예요. 남편이 이유로 추정하여 들려준 비와 그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례하게 나를 세우시는 원인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적해졌어요. 괜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다 들려주고 나서도 제가 근데 나 괜찮아 라고 말해준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자신 편 들어줄 부모가 없는 처지인 게 실감이 나서 너무 참담했어요. 시어머니께 전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는 남편이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마디 했었나 봐요.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겐 말을 작정하고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어쩜 그런 걸로 우리 아들한테 쭈르르 가서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니? 우리 아들이 내 편 말고 네 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지? 우쭐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느낀 적 없어요. 저는 그냥 부부 사이에 서로 모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다 한 것뿐이에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불쾌했다기보다는 우리 아들이 이런 걸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데 그런데다가 착하고 모르기까지 해서 내가 우리 아들 대신에 네가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사나 안 사나 봐주려는 거야. 우리 아들은 불만 있어도 말을 잘 못할 테니까 내가 대신해주는 거지. 아무튼 너 앞으로는 주둥이를 웬만하면 잘 여미고 살아라. 지퍼 달아서 항상 잠그고 다녀.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잘 맞춰가며 살 일인데 어머니께서 벌써 너무 신경을 기울이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는 쉽게 말 옮기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아휴, 애초에 네가 원하던 며느리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뒤에서 조종하기만 해봐. 너 내가 그때는 가만히 안 둬. 저에게 경고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 이런 시어머니를 두게 될 줄 알았다면 남편하고 결혼을 했을까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본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존재가 너무 커서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남편과 섣불리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참 씁쓸했네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입장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했고요. 제가 일부러 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대신 친정아빠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친정아빠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정의 내릴 수 없는 답답함이 제 안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친정아빠께서는 저에게 자주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원래는 안 그러셨었는데 제가 결혼한 후로 걱정이 되신 건지 자꾸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동생들을 시켜서 저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셨고요. 동생들은 자기들이 저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둘러댔지만 제가 동생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아니란 걸 알았죠. 친정아빠의 사주였어요. 애써 적당히 무시하면서 지냈던 저는 시어머니와의 일로 울적해진 뒤에 친정아빠께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살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저한테 잘해주고요. 아직 시부모님과 많이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살갑게 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분이 별로네요. 그랬어? 나는 네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는데 굳이 잘 지내고 있는 너에게 내가 괜한 참견을 얹은 모양이구나. 안사돈께서도 너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 맞지? 딱 3번 배웠을 뿐이지만 그때마다 어딘가 안색이 불편해 보이셨던 게 이상하게 나는 자꾸 마음에 걸려서 자꾸만 높아시면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네, 그럼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척 잘해주세요. 아빠가 걱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게 저 자신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친정아빠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함이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헷갈립니다. 분명한 건 저는 친정아빠께서 제 결혼을 계기로 전에 없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서 거리를 다시 두고자 딱 잘라서 참견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으나 며칠이 지나고 나자 오히려 친정아빠께서는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안심을 하시며 저에게 더욱 밝은 태도로 연락을 남기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슬쩍 친정아빠의 메시지를 무시할까 했었으나 그랬다가 남편이 대신 연락을 받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없었던 친정아빠와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또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말입니다. 제가 당신의 며느리라는 사실 자체에 짜증을 느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왠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통해 화풀이를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 재택으로 근무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나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을 네 시부모 뵈러 낮 시간 동안 와볼 생각은 안 해? 아, 네? 제가 갔어야 했던 건가요? 집에서 갑자기 회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초반에 낯설어서 적응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정은 미처 고려도 못했네요. 장소만 집일 뿐 엄연히 이것도 근무이기 때문에 제가 낮에 움직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말 같은 때에 찾아뵐게요. 너는 매번 말하는 모양새가 이런 지랄이더라. 어? 정남이가 하나도 없고 숙이고 드는 맛이 없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뜻이지. 제가 또 어머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정이 넘치는 말투로 차츰 바꿔볼게요. 참나, 너 혹시 지금 나 비꼬는 건 아니지? 나를 비꼬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나 너는 잘해. 내가 오늘 점심 때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엊그제 저녁밥을 우리 아들이 밖에서 먹고 들어갔더라.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네가 집에서 하는 업무가 저녁까지 길어져서 그거 하는데 방해된다고 집에 일찍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밥 다 먹고 들어오라고 그랬다면서? 너 이랬다니까 정말 사실이니? 아, 그건요. 제가 일부러 밖에서 먹고 오게끔 한 건 아니었고 그날 집에 반찬이 마땅하지 않은데 제가 업무에 너무 열중하느라 부엌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거 어떠냐고 살짝 물어봤던 것뿐이에요. 오해 마세요. 오해? 결국은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니까 사실이란 얘기잖아.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입는 옷과 사는 집은 없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그런데 먹는 건 입에 꼭 넣어줘야 살아가는 거야.
이토록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건데 너는 왜 이걸 가벼이 여기고 우리 아들 입장을 우습게 만들어? 네가 엄마 온정을 모르고 끼니마다 따뜻한 밥상 받는 것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아들마저 그렇게 만들려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크게 부풀리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결국 제 트집을 잡고 공격하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매번 미칠 노릇이었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었건만 제가 왜 시어머니께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마음에 안 차고 얄밉게 느껴진다고 해서 한참 어른이신 분이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저에게 흘려들어 라고 했었지만 시간이 조금 경과하자 그냥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바꾸더군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남편도 자기 모친에게 애틋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신 부친에게 시달려 사신 탓에 더욱 성격이 예민해지신 모친이 애잔하게 느껴졌을 테죠.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절대 제 친정엄마를 시어머니께서 대신해 주실 수는 없으나 사이좋게 잘 지낸다면 제 엄마 같으신 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받아먹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먼저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잘하기로 했고 저는 먼저 오는 연락은 착실하게 받되 굳이 제 쪽에서 의무감으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친정아빠께서 집이 궁금하다며 집 구경을 하고 싶으시다는 뜻을 애들로 표현하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친정아빠를 정식으로 신혼집에 초대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다 들여놓고 나서 아주 잠깐 들러서 내부가 어떤지 보고 가셨을 뿐이었죠. 몇 달 사이 친정아빠와 왠지 조금은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정아빠의 과거 외도 사실을 제가 말했기에 알고 있는 남편과 이런 복잡한 신경을 나누자 명쾌하게 답을 주었어요. 당신이 장인어른과 잘 지내더라도 그게 하늘에 계신 장모님께 잘못하는 일은 아니야. 장모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신을 이해해 주시겠지. 부녀관계가 서먹서먹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하늘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셨을지도 몰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 깊은 본심은 친정아빠를 용서한 지 오래였죠. 다만 이런 제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친정엄마께 죄송한 일이 될까봐 그리고 제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될까봐 애써 외면하면서 일부러 친정아빠를 향해 툴툴거리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친정아빠께 먼저 연락을 드린 저는 편하실 때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지금 나보고 너 집에 있을 때 와보라고 한 게 맞아? 뭘 그렇게 놀라시면서 믿지를 못하세요? 저희 부부 사는 집 어떻게 해놨는지 궁금하다고 먼저 얘기 꺼내셨던 건 아빠잖아요. 저는 그냥 아빠의 바람에 오케이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 큰딸이 오케이 한번 해준 게 나는 지금 왜 이리도 좋은지 모르겠다. 집에 과일은 좀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어떤 것이든 내가 갈 때 사가마. 저 입 짧은 거 아시잖아요. 잘 먹는 거라면 이미 집에 다 있으니까 굳이 더 안 사오셔도 돼요. 저는 평일이라면 계속 집에 있으니까 편하실 때 전화만 미리 주고 오세요. 너무나도 평범한 부녀 간의 대화였는데 저에게는 아주 낯설고 낯간지러운 것이었어요. 기뻐하시는 내색을 너무 크게 안 하시려고 친정아빠께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왠지 죄송스러웠습니다. 옛날 그때엔 목도하고 말았던 친정아빠의 외도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투병 끝에 영영 떠나셨던 것 이런 순간들에 저는 계속 갇혀 있었나 봐요. 가족에 한해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하고 다음날 저녁에 나누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많이 위로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면서 제가 고민을 털어놓은 게 반갑다고 해줬어요. 말뿐이라도 감동이었네요. 어머님께 알아서 잘 해드리고 있는 건 맞지?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머님과 우리 부부가 일단 잘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해. 내가 평생 안 부려봤던 애교도 요즘 부리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당신 말대로 내가 살가운 효자 노릇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어쨌든 태도가 누그러지신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전보다 가까운 아들이 되었으니 그 생각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언제 오시기로 했어? 그게 사실 내일 오시기로 했어. 내가 오전에 일이 좀 없을 예정이라서 일찍 오전에 오셔서 같이 점심이나 해 먹으려고. 뭐? 그런데 지금 전날 밤에 우리가 호프집에나 와 있어도 되는 거야? 얼른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잘할게.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 싹 훑으면 돼. 당신은 내일 회사에서 오후에 전체 회의 있는 날이지? 오히려 당신은 내일 오전 근무가 바쁘겠네. 저희 부부는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긴 호프집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솔직히 다음날 친정아빠를 뵐 생각에 벌써부터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티를 안 내고 싶어서 남편하고 실컷 이야기 보따리나 풀었네요.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저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었죠. 남편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해줬어요. 출근 준비 시간을 청소로 잡아먹어서 아침밥 먹을 시간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제가 걱정했는데 남편은 아침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근무 동안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다과 먹으면서 사전 회의를 열 것 같다고 했어요.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하길래 사실 저도 친정아빠를 맞는 일로 약간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밥을 그냥 안 차렸습니다. 저 역시 뭔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두유 한 팩 챙겨서 출근했어요. 저는 청소를 마저 끝내고 회사 업무를 시작했죠. 1시간 정도가 흐르니까 친정아빠께서 오셨습니다. 먹을 거 사오지 말라고 한사코 거절했더니 비싼 건강즙을 한 박스 사오셨더라고요. 남편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귀찮아도 매일 하나씩 잘 챙겨 먹으면 좋겠구나.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이잖니. 둘 다 오래오래 살아야지. 짧게 살지 말고 오래 살아야 좋은 거야. 아빠는 무슨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단명할 걱정을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나 뱉은 모양이다. 이렇게 살림 차려서 살고 있는 너를 보니 하늘로 여행 간 네 엄마 생각도 나서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순간 들었나 봐. 친정아빠께서 씁쓸하게 뱉으신 말씀에 집안에는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찌해야 할지 지난 세월 친정아빠 앞에서 모난 송곳처럼 굴기만 했을 뿐인 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이나 지으면서 친정아빠께 집안 구경이나 하시라고 그랬네요. 안방과 옷방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방이 저희 부부의 취미방이었는데 좋아하는 소품과 만화책 같은 걸로 꾸며놨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시간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로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건강즙은 거실 베란다 구석에 두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예고 없는 방문이 있었어요. 벨이 울리길래 누군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인터폰을 확인해봤다가 제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현관 앞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대신 채로 눈을 부릅뜨고 계셨거든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었네요. 심장이 막 크게 벌렁거려서 저는 놀란 나머지 친정아빠의 존재도 막강한 채로 우선 시어머니께 문부터 열어드렸습니다. 집구석에 있는 걸 보니 집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네.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멀쩡히 집구석에 있으면서 너 왜 우리 아들한테 밥은 안 차려줬어? 난 또 손목까지가 부러져서 그런 줄 알고 상태를 보려고 왔더니 아주 멀쩡해 보이네. 지금까지 처자빠져 자고 있었으면 자느라고 밥을 안 차렸나 싶었을 텐데 행색을 보니까 이미 일어나서 싹 씻고 옷까지 싹 갈아입은 거네. 근데 왜 우리 아들한테 아침밥으로 쌀알 한 톨을 안 내줬을까? 응? 집에 쌀이 떨어졌나? 시어머니의 속사포 같은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즉시 온몸에 진이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아마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면서 고지고대로 아침밥 안 먹고 나왔다고 말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득달같이 여기까지 달려오신 저희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어머님 아들이 아침밥을 너무나도 먹고 싶어 했지만 제가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는 어머님께서 며느리인 저에게 이러시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며느리도 엄연히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제가 밥을 차리면 좋은 거지만 그게 저한테 있는 의무까지는 아니에요. 전업주부도 아닌걸요. 야, 너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니? 내가 우리 아들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아들 착하고 물러서 내가 대신 나설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의식주 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그랬었지. 그리고 또 너는 말하는 꼬라지가 정남이 뚝 떨어진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그런데 너 지금 뭐야? 너는 왜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 너 지금 일부러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나하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답답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어머님께 일부러 대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어쭈구리. 너 이거 봐라. 결국은 또 꼬랑지를 내 쪽으로 돌려서 내 탓으로 끝을 맺으려고 드네? 내가 오해해서 잘못한 일이다 이거지? 이런 풀려시 같은 싸가지를 다 보았나? 너 그리고 집안 꼬락서니까 이게 뭐야? 어머님 탓하려고 한 적 없는데 죄송해요. 제 화법이 어머님께 자꾸 오해를 사는 모양이에요. 집 청소는 제가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그게 아니라 딱 봐도 집구석에 삼시세끼 안 차려먹는 부엌이잖아. 부엌 살림에 고수인 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어. 너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밥 차려준 적 없지? 대충 그냥 끼니나 때우겠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꾸 나한테 카톡할 때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건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어제 오늘 부엌을 신경 써서 닦았더니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서 아직 부엌을 안 썼더니 너무 말끔하네요. 그리고 그냥 애교 부린답시고 습관적으로 배고프다 뭐 먹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횡설수설 하는 척 하면서 이게 은근히 자기 할 말 다 하네. 그리고 너 왜 자꾸 나한테 오해를 한다고 말해? 그거야말로 네 오해야. 이 싸가지 없고 발차릴 줄도 모르는 거사. 폭발하신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확 잡으셨어요. 정수리 쪽을 잡고 당기시는 바람에 저는 휘청거리다가 하마터면 부엌 식탁에 몸을 박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그걸 피하고 시어머니의 손길을 떼어내려고 허우적거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구를 건드려? 내 딸 괴롭히면 네 아들부터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친정아빠의 부르렁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머리가 해방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놔주신 거였는데 저는 신발이 된 머리를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친정아빠를 쳐다봤어요. 친정아빠께서 계신다는 것을 깜빡했고 그래서 이런 추태를 보여드리고 말았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잘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께 예쁨 받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둘러댔었는데 단번에 다 들통난 셈이었죠. 망연자실하려던 제 눈에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빠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신 거였습니다. 아니, 사돈께서 와 계셨어요? 딸하고는 영 친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왜 와 계셨고 난리세요? 그보다, 제 머리 좀 놔주세요. 아이고야, 내 머리 다 뜯어진다. 일찍이 엄마를 잃고 살아온 제 딸이 자기 아빠하고도 대면대면하게 안 친하다고 하니까 막대해도 될 것 같으셨습니까? 우습게 보이셨어요? 그러셨겠죠. 야비한 사람의 눈에는 부부의 비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식의 처지가 우스워 보이셨을 테고 함부로 대해도 될 것처럼 여겨졌을 테니까요. 이보세요, 사부인.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기댈 곳 없어 보이면 더욱 잘해줄 생각이나 하셔야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못돼 처먹은 생각만 하십니까? 사부인께서도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식 제가 사회 정신머리 교육시키는 장인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막대해도 되겠죠? 굳은 노동이나 시켜먹고 아주 작사를 내놓겠습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사돈.
친정아빠께서는 제가 평생 본 적이 없던 매서운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겁을 집어먹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아빠께서 머리채를 놓아주시자마자 바닥에 쓰러져서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정도로 친정아빠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눈빛이며 기운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시며 잘못했다,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셨지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친정아빠와 시선을 교환한 뒤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좋겠다고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손가방을 챙겨서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셨어요. 거세게 닫힌 현관문 소리를 뒤로 하고 집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적은 불편한 게 아니라 무언가 막힌 것이 해소되고 난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재차 단정한 모양으로 매만진 뒤 친정아빠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 나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난 세월 제 모든 행동들 전부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빠로서 해야 했을 일을 한 것뿐인데 뭐가 감사해.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대체 왜 네가 죄송하게 생각해? 친정아빠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눈앞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앞에서는 사나운 호랑이 같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친정아빠께서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친정아빠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신 것을 신호로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친정아빠를 꽉 안아드렸어요. 온 힘을 다해 친정아빠를 안아드렸는데 중학교 입학식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친정아빠와 마주 안아 본 적이 없었단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괜히 지나간 모든 세월이 서글프고 부질없고 더덥고 또 아쉽게 느껴져서 저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별것이 맞지만 어찌 보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저희 부녀는 너무 오래 서먹하게 지내왔었죠. 친정아빠께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실 때가 많았지만 저는 매번 내쳤었고요. 사실은 제 안에서 이미 친정아빠를 용서한 뒤였음에도 그런 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제 마음들을 그날 실컷 울고 나서 친정아빠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빠께서는 당신의 실수이자 잘못이었던 잠깐의 외도를 다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셨죠. 같이 점심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는 동안 저희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후련하고 편안했죠. 그리고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은 업무가 많았던 날이라 피곤한 와중에도 저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자기가 정신없이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일부러 밥을 안 차려준 것처럼 뉘앙스를 내뱉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결코 그러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확대 해석을 하신 뒤에 저를 들들 볶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뒤였어요. 이틀 뒤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죠?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두고 싶지 않았어요. 뭐야? 바깥 사돈이 나섰다고 해서 네가 단번에 기세등등해졌구나. 그래, 아주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아들도 네가 구워 삶고 아주 다 해먹는구나. 서로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머님만 제가 거슬릴까요? 아니죠. 저는 심지어 어머님이 거슬리다 못해서 껄끄러워요.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힘든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평생 안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저요, 일찍이 엄마 잃고서 가족에 대한 애증 하나로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가족과 멀어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싫고 저는 어머님이 어렵고 서로의 입장이 비슷하니까 그냥 조금씩 양보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아까워요. 제가 답답한 관계로 오랜 세월을 낭비해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매한 원망을 품으며 사는 것만큼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느꼈지만 너는 참 네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애야. 시어머니께서는 퉁명스럽게 답하셨지만 왠지 그 말투에서 약간의 수긍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을 보내면서 기다렸어요.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께 크게 실망한 뒤였기 때문에 자주 연락드리는 걸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먼저 슬쩍 일상적인 대화를 청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비 걸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표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친정아빠와의 봉합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속 알맹이가 든든한 가족 관계들만 저에게 남아있어서 마음이 풍요롭습니다.